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 문제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영화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1일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의 말씀 들어봤습니다만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준안을 제출한 이유 또 그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남북협력발전 기본법에 보면은 이런 북한과의 협약을 맺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됩니다. 비준인데 재정상에 큰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용 추계를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약 어린자가 한 3천억 정도가 더 추가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 절차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안을 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문 대통령이 북한에 왜 가느냐. 그것은 지금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와 실타를 풀어내려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정영 실장하고 얘기됐겠지만 가서 결국 이제 핵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핵 폐기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받아내. 그러면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부분들이 또 쫙 풀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외교고 협상이니까 우리가 줄 게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문점 선언은 어떤 거겠어요? 안전한 비핵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남북 교류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얘기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우리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당신 안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지원과 지지를 해내니까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건 다 전 국회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부의 대북 협상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로 그냥 간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조금 이런 비준안 통과로 좀 형식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솔직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정상회담의 대가로 주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정도로 청와대나 정부에서 얼마나 정말 성의 있게 북한에 하듯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펴고 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이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핵화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말로만 지금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입법하고 준하게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과연 상호주의에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는 좀
귀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이 그 북평양에 가가지고 협상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이 최소한의 뭐를 내놔라. 북에서 뭐 내놔라. 예. 라고 하는 것도 협상력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보수 야당은 철도나 도로를 완료하는 데에만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갈 텐데 내년도 비용만 적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넉장 보고했던 항중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항 전 주한 영국 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준 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북한 관련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정부가 1년치 예산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한반도의 이런 전쟁과 평화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뭐 개성에서 신호줄간에 철도가 건설돼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유엔 제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당에서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 당이 한번 지금 예산 한번 짜보라 그랬어요. 제가 어느 당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예. 못 짜죠. 내년 정도 예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수십조가 들건 수백조가 들든 간에 항상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결산 심의를 하지 않는 한은 북한에 아무 돈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블랙머니, 예를 들어 과거에 그 뭐죠? 북한에 예. 돈을 줬다, 송금했다 이런 부분으로 또 처벌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 감옥에 갔었단 말이죠. DJ 정권 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비용 추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런 비준 동의를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해줘야 된다라는 예.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한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는 남북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수십조 원이 돼도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게 예. 외세의 자본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북한을 개발하고 그것이 남북이 그 결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라. 이런 예. 요구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을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뭐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아주 작은 예산을 걸쳐놓고 그러면은 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제시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뭐 낙타가 텐트를 차지할 때 발을 한쪽 넣었다가 계속하고 결국 주인이 밀려나는 예.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충분히 얘기할 건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북한에 하듯이 정성을 들여서 국민을 설득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행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나 야당에 대해서 약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나만 따라라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의 소통 리더십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일이 벌어질 때 일단은 한번 숨고르게 하면서 예. 국정 기조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일단 자유한국당은 불가 입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 아니냐는 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좀 진전이 나오면 협의가 나오면은 예. 이 차원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자꾸만 예산 지원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퍼주기 아니냐? 과거에 얘기하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풍계리 뭐 핵실험장이라든가 또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폐쇄했다 실제로. 예. 근데 한미후 군사훈련 연합훈련 중단 외에는 된 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비핵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히 받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또 기준과 잣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거는 좀 더 진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한꺼번에 구체화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 비핵화란 문제는 우리가 추석력에 뽑아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북미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제재 부분도 결국은 미국과 유엔 하에서 제재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이라는 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어떤 정당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민족 간의 민족의 이해 문제고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잘 설득해야겠죠. 갑자기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계속 설득하고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도 해야겠지만은 일단 대승적 차원의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다가 청와대가 보수 야당 지도부 또 국회의장단의 평양 정상회담 방문 동행도 제의했습니다마는 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비준 동의안도 그렇고 평양 방문도 그렇고 다 거부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 좀 경솔했죠. 예. 야당 국회 문희상 의장이 불쾌감을 표할 정도로 사실은 절차나 본질적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불쑥 던지니까 예.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마저도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본질적으로도 상권 분립의 동행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예. 봐도 이건 수행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당한 왜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냐라고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불쑥 예. 던졌기 때문에 국회의장마저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게 뒤에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예.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됐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쑥 야당도 뭐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설득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는 예. 법적인 절차죠. 법적인 절차와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을 강조하면서 그 큰 그림에서 성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욕이 앞선 채 스킵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일이 꼬이게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 결례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좀 사전 조율을 철저히 하고 예의도 갖추고 했다면 응했을까요? 글쎄요. 그 대통령이 지난 7월인가요? 그 원내대표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좀 하자. 예.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그럼 남북 간의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 합의문까지 제가 발표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예. 좀 급했어요. 그죠? 급하고 예를 들면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이거는 의전서열 2위인 또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는 최대한 설명도 하고 아니면 예.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라든가 내용을 갖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근데 사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8일부터 20일까지의 날짜가 결정되는 바로 임종석 실장이 얘기하기 전에 4, 5일 전에 아마 그 날짜가 결정됐을 겁니다. 이거는 북한과의 협의의 문제니까. 그런 일정, 그러다음에 이제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했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또 예의도 제대로 잘 차리지 못했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진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정략적이라든가 야당을 뭐 이렇게 고립시키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물론 국회의장 입장에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의장들도 반대하고, 그러나 이제 뭐 국회의장 또 따로 또 남북 간의 대화를 뭐 추구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회담을. 그러나 이게 또 정당과 국회 간의 별도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임 시장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특히 정당 대표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진정성이 만약 확인됐다 그러면 나중에 뭐 정무수석에 가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확인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국민적 민주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그분은 반대한 정당들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 이해관계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측에서는 지난달에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다는 주장인데, 그때는 그 언급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별로 그렇게 진지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봐야죠. 사실은 확실한 제안이 아닌 경우에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별다른 대답을 안 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충분히 설득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어떻게 닦였을지 모르겠어요. 뭐 삼권 분립이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초당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수 진영에 있는 뭐 의원 몇 분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의 과정을.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복되면은 어차피 진정성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확인되는 건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토콜이 무시된 채 진정성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야당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참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과정에서 아주 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국회하고 청와대 간에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감대 이룬 게, 그런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지금 그래픽 나가 있습니다. 53.7%, 9월 첫째 주가 53.5%,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국의 성인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소폭 그야말로 0.2%포인트인데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조종기라고 봐야죠. 일단은 그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게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부동산 대책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반된
그런 전망들을 보이면서 약간 관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보합세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시 대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0.2% 차이라고 하면 조사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차 범위 내과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평가하기보다는 이 추세를 어떻게 일단 보합 상태에 있는 이 추세를 어떻게 반등의 기회를 세울 것인가. 그거는 결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예요. 예전에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선언만 가지고는 국민들은 기대를 계속 갖지 못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대한 일정 정도 결과. 그거를 이번 정상회의 꼭 만들어야 하고요.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아직 논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이번 주 내에는 북핵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남북 그 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야지 일정 정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지율의 변화 관계를 야당에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고용 문제. 지지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할 기미를 보이느냐.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제 문제하고 별도로 이 남북 관계 문제는 초당적인 문제고 민족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자기 개인적 미국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정파 세력들이 예를 들면 서독 같은 경우에 그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을 피는데요. 그것이 20년 지나서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신동방 정책이 이후에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콜 총리 수상 때 실질적으로 독일은 상당히 큰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죠. 뭐 우리하고 뭐 완전히 유사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민족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는 실제로 변함이 없거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지율 관계, 이것이 예를 들면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경제 문제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폄훼적인 평가보다도 왜 반등하느냐,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관계에서도 왜 반등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라든가, 특히 손학규 대표는 그런 전향적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손학규 대표라든가 한국당에서도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측면이 듭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석태,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무산된 거는 이석태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번의 위장 전입 해도 너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석태 후보하고 별개로 이은혜 후보, 이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게 결국 정부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이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된다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다 하는 거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종국적으로 청와대에서 책임을 모면하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뭐 본인이 결단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나 아니면 인품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직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8번의
그 위장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거 뭐 그냥 밀어붙이면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국 될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당은 일정 정도 명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을 무산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민 의사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청와대는 고위공무원 인사 7대 배제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검증 기준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럼 대법원에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 추천했느냐. 근데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위장전입이라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데올로기 문제, 어떤 뭐 과거의 정치 경력이 현 정부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8번의 무장전입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뭐 부당이득을 취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교육 문제로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8번에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와서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야당이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러나 그것의 이유를 정치적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한 것이죠. 이건 청와대 검증이라든가 청와대 추천한 인사가 아닌데 그러면 대법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거는 참 추천과 이 내용과 이런 부분, 특히 야당 상권 분립을 강조하는 국회에서 이걸 억지로 좀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하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